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어느새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됐는데요. 이제부턴 서서히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비즈인에선 2007년 소득세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월 말에 발표된 연방정부 예산안 가운데 큰 관심이 집중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와 함께 2007년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김영희 회계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도 이맘때쯤에 뵙고 또 1년 만에 뵙는데요. 네. 예, 오늘도 유익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먼저 이번에 발표된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한국말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면세 저축 계정이라고 하는데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 이 Tax Free Savings Account는 우리말로 풀면은 면세 저축 구자 혹은 면세 저축 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통과한 예산안 중에 하나인데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저축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구자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거기서 불어난 돈에 대해서는 이자나 아니면은 이제 이 캐피털 게인 그런 것이 생기면은 금융기관에서 T4나 T3 T5나 네. T3 이런 것을 발행하면은 소득세 신고 때 그거를 인컴으로 같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만들어 놓은 면세 저축 구자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돈이 불어나도 그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준 것이 요점입니다. 세금 감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세이빙 어카운트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면세 저축 계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일반 세이빙 어카운트처럼 입출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일반 그 예금 구자와 같이 이제 예금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예금하고 인출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RRSP 경우에는 인출할 때는 텍스를 떼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근데 이런 지금 새로 생긴 저축구자에서는 인출할 때는 텍스를 떼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또한 하나쯤 이제 그 계정을 오픈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를 들기 위한 자격 요건이 또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고요. 단지 소셜 인슈런스 넘버를 가지고 있고 만 18세 이상이고 네.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면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자격을 받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계정을 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지난달 2월 달에 이제 그 예산안에 발표되고 금년 여름쯤 의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내년 즉 2009년부터 실행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행된 것은 아니고, 예. 그렇다면은 이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그 한도액이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RRSP의 경우에는 자기 인컴에 따라서 그 한도액이 정해지잖아요. 어떻습니까? RRSP하고 달라서 이것은 인컴에 관계없이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단지 1년에 5,000불 미만에서 사야 한다는 규약만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저축 활동이 없을 때 그 한도액은 없어지고 마는 겁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내가 저축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하나도 세이빙을 하지 못했다 하면은 그 5,000불 한도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 다음 해에도 또 하나도 저축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계속 이 한도액이 누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에 이 면세저축 계정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축을 할 때 그 저축액이 그 절세가 된다든지 그걸로 해서 과세 표준이 내려간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인출을 할 때는 그것이
인컴으로 잡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를 떼지 않고 인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차일드 텍스 베네피트를 탄다든지 GST를 탄다든지 또 그 시니어 시티즌들은 정부 연금을 탄다든지 보조연금 탄다든지 또 임시로 실업보험을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저축에서 인출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득하고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 말씀해 주신 면세저축 계정을 이용을 해서 그 저축된 금액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럼요, 물론이죠. 마치 내가 GIC를 은행에다가 두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담보로 해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꺼내고 싶다. 아니면은 뱅크 론을 하고 싶다.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건 내 돈이니까 내 돈을 담보로 해서 무슨 급하게 대출할 일이 있으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주변에 한국에 두고 온 해외 자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어떤 분이 해외 자산 신고를 해야 될까요? 제 회계사 경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해외 자산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 또 하면 얼마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고심을 하고 그래서 많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여기 세법상 거주자로서 해외에 있는 자산이 10만 불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는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법상 거주자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교민 사회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와이프하고 애들은 여기서 살고 있지만 가장은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돈을 붙여주고 그리고 재산도 그냥 다 있고 이런 케이스는 그 부양가족이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한국에 살고 있어도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어떤 종류의 그런 그 해외 자산들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그 은행에 예치된 예금, 그리고 이제 채권이나 주식, 남한테 빌려준 돈, 그리고 부동산, 아니면은 무슨 특허권 같은 그런 무형 재산, 그런 것이 이제 해당이 되겠지요. 제외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무슨 뭐 별장이라든지 고가 무슨 차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제외가 되고요. 또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그 부동산을 빌딩을 써야 할 경우에는 해외 자산 신고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해외 자산의 그 신고 마감일도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마감일은 보통은 소득세 신고 마감일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은 4월 30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해외 자산들을 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 마감일 이전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그 전혀 신고를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생각보다 이 마감일을 놓쳤다든지 신고 자체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늦었다든지 이런 데서 생기는 그런 그 벌가금 제도가 상당히 엄격해졌고 이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마감일은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4월 30일을 이제 넘겼다. 그리고 이제 그 1년 안에 그래도 내가 늦게라도 신고를 한다. 그럴 때는 미니멈 100불에서 맥시멈 2,500불까지 벌가금이 이제 그 부과가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1년을 넘겼다. 아니면은 내가 이게 하려고 한 마음조차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태만과 부주의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늦어졌다. 그때는 그 벌가금이 조금 더 올라가서 한 달에 500불에서 맥시멈 12,000불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해외 자산 신고를 해서 정부에는 기록이 있는데 올해를 쉬었다 이거예요. 예. 아니면 한두 해를 이제 뛰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워닝 레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산 신고를 하라고요.
그런 케이스에도 이제 무시하고 그냥 신고를 안 해버린다. 그럴 때는 벌금이 상당히 세져가지고 미니멈 1,000불에서 맥시멈 24,000불까지 벌금이 이제 부과될 수 있고요. 더욱더 심각한 케이스는 2년을 넘겼을 때, 2년을 넘겼을 때는 이제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자산이 밀리언이다. 밀리언일 때는 5만 불까지. 10밀리언이 있다. 그러면 5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고를 늦는 거 그 사실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벌금이 상당히 엄격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벌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약간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기는 하지만 과연 이 캐나다에서 내가 이제 모국에 두고 온 재산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유무를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시 그냥 뭐 신고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모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다 추적을 하는 건가요? 네, 상식적으로는 캐나다에 있는 재산이나 모든 것은 정부가 다 알아볼 수 있지만 한국에 살면서 내가 벌어놓은 그 재산은 캐나다 정부에서 알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상식적인 거고 이 사실은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조세에 체결을 맺었습니다. 예. 처음에 맺은 것이 1978년도였는데 그때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세에 대한 서로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들어서 2006년도 9월 달에 새로 이제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티클 25에 Exchange of Information 이라는 그 난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 캐나다 거주자인데 이런 이 해외 자산 문제 때문에 캐나다 세무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 하면은 한국 정부 국세청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의 한국 재산, 그 다음에 그 세무 신고 여러 가지 그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달라고 하면은 조세 그 계약에 의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정부로부터 직접 받았거나 아니면 뭐 해외 자산을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워닝 레터를 신고하라는 워닝 레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벌금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그것을 무시하고선 이제 신고를 안 했을 때는 Notice of Assessment라는 그런 이제 서류를 통보서를 보내면서 벌금이 얼마다 그리고 이자가 얼마다 하고 이제 언제까지 내라 이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늦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면은 본인이 해도 되고 담당 회계사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1차 어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이자가 늘고 이거는 내가 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거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를 세무서에다 알리기 위해서는 편지로 어필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제 1차 어필을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는 이거는 정당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기각할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라고 거기서 기밥하지 마시고요. 2차로 그것도 편지로 어필을 또 한번 보내시면은 그 다음에는 그 어디터들이 또 다른 어디터들이 이 사람의 모든 상황을 재검토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2차 그 단계에서는 또 이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벌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기각이 되고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밥하지 마시고 계속 세무서에 이제 어필을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외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참 유익한 정보가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한창 이제 직장이라든지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로부터 T4 슬립이라든지 T5 슬립이 아주 자꾸 이제 종종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신고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소득세 신고 시에 알아두어야 할 새로운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 그 회계사 경험으로 보면은 올해같이 여러 가지 그 소득층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면세 혜택을 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세무서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 중산층과 그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이 층에다 소득층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면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세 혜택들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 소득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면세 혜택을 준 거는 첫 번째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5.25%에서 15%입니다. 그리고 세율만 인하된 것이 아니고 그 소득층 그 보더라인이 있잖아요. 그것이 작년보다는 상향 조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덕을 보게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누구나 그 받는 그 기본 면세액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8,839불이었는데 올해는 9,600불로 올랐기 때문에 그 소득층 그 높낮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올해는 작년보다 세금을 좀 덜 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그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그 가정에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세제 혜택인가요? 네. 올해부터 시작하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00불씩 크레딧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2명이면은 4,000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면세액 플러스 4,000불의 그 크레딧을 줍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또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Children's Fitness Amount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포츠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1인당 500불씩 크레딧을 줍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죠. 저소득층들 또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떠한 세제 혜택들이 있을까요? 올해 새로 생긴 그 혜택 중에 하나가 Working Income Tax Benefit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것은 미니멈 1인당 3,000불의 인컴을 소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싱글의 경우에는 약 12,800불까지 그러니까 3,000불에서 12,800불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는 소득세 신고시 500불을 정부에서 무조건 줍니다. 가족 단위로 보면은 가족 인컴이 3만 불에서 21,167불까지는 한 가족당 1,000불을 무조건 줍니다. 한인분들의 경우에는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참 많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조금 더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이 회계 사무실은 보통 3, 4월에는 무척 바쁜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은 평소에 그 비즈니스 장부 정리를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본인들이 수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어카운팅 소프트웨어가 발달된 게 많아서 무슨 악팩이라든지 뭐 심플리 어카운팅 아니면 퀵북 같이 아주 잘 된 그런 어카운팅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용하셔가지고 평소에 장부 정리를 다 해가지고 회계 사무실에다가 갖다 주면은 상당히 서로가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렇죠. 일하기가 이제 편리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장부 정리를 평소에 해둘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든 종류의 그 소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영업을 하더라도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인컴이 있고 또 이 투자 소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프리랜싱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다가 세를 줘가지고 렌터 인컴도 있을 수 있고 뭐 출처가 이제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든 출처의 소득을 다 한꺼번에 재료를 가져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개인 지출과 비즈니스 지출을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비즈니스용 지출인지 개인용 지출인지 그게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그 차 굴리는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담당 회계사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 지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년도에 세금 혜택도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사항이 뭐냐 하면은 장거리 그 트럭 운전자들, 예. 그런 분들한테 약간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 교민 중에 그 장거리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그 장거리를 달리시기 때문에 길에서 이제 그 음식을 사 먹어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숙박비와 그 음식비를 보통은 50%까지만 인정을 해주는데 60%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이제 해마다 10%씩 계속 상향 조정을 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들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07년도 소득세 신고 시에 다시 한번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신고 마감일이 앞으로 5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 신고 시에는 구비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청구할 거 또 소득 같은 거 빠뜨리는 것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를 가져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영희 회계사님과 함께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와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2007년도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이스터데이가 돌아오는데요. 해피 이스터라는 말을 건네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